네, 이제 두 번째 수업입니다. 우리 사례를 통해서 금융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우리 사례는 첫 번째, 베어링 은행이 파산한 사건. 두 번째는 오렌디 카운티라는 미국의 한 주가 파산하는 사건. 세 번째, 우리나라의 IMF의 그 사건. 네 번째, 2007년 금융위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로부터 발생해서 리먼이 파산하고 그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치는 그 사건. 그리고 2005년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울렸던 2019년에 DLF가 환매 중지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던 사건. 2006번 2020년에 비슷하죠. 라인 펀드, 옵티머스 펀드 이러한 사모 펀드들이 문제가 되면서 또 수많은 금융의 피해자들이 발생했던 사건을 통해서 필요성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 은행 파산 사건입니다. 베어링 은행 파산 사건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는 볼 영화 갬블이라는 영화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 파산 사건은 베어링 은행이라는 데서 먼저 출발을 하는데, 사실 이 베어링이라는 이 단어는 저는 많이 들어본 단어 브랜드입니다. 왜냐하면 베어링 베어링 고배당이라는 펀드가 있거든요. 이 펀드는 굉장히 유명한 펀드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서 상위 굉장히 큰 기업들을 뽑아서 배당을 많이 해주는 기업들을 뽑아서 펀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펀드는 판매되고 있고 잘 판매되고 수익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베어링이라는 그룹, 굉장히 저는 이제 낯설지는 않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낯설겠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베어링 은행이 이제 파산을 했는데, 이 은행은 1990년대 중반까지도 영국 2기의 금융 그룹이었던 베어링스 그룹의 주축 계열사였습니다. 계열사였다는 거죠. 우리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본다면 신한지주의 계열사들을 보면 신한은행, 그 다음에 또 많죠. 증권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지주 회사 아래 그 계열사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베어링스 그룹의 주축 계열사였다. 1995년에 파산을 했는데, 이 베어링 은행은 1762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62년, 굉장히 역사가 굉장히 길죠. 이런 베어링스 그룹은 1995년에 닉 리슨이라는 직원의 어떤 잘못으로 이제 회사가 파산하게까지 되는데, 이 닉 리슨은 싱가포르 지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슨은 고위험 파생 상품을 거래를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파생 상품 거래로 이름을 날리며 수십만 파운드의 연봉을 받는 베어링 그룹의 스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그래서 스타 펀드 매니저로 굉장히 유명한 사원이었죠. 그는 일본 증시의 상승을 예측하는 선물에 투자, 일본 증시가 향후에 예측할 거라는 그런 선물 시장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본인 돈 아니라 회사 돈이죠. 회사 돈은 고객의 돈이겠죠. 투자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 일본 고베에 대지진이 발생했죠. 그래서 주식이 엄청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손실을 입은 리스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추가로 투자, 결국 13억 달러를 날리고, 당시 영국 6위였던 금융그룹인 베어링스 그룹은 파산을 하게 됩니다. 닉 리슨이 사실 선물 시장, 증시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한 선물 시장에 투자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죠. 투자라는 것은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위험도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 선물 시장에 투자를 해서 손해가 간다고 해서 이게 리슨의 잘못이냐, 그런 건 아닌데, 이 영화를 보면 알게 되겠지만 리슨은 굉장히 중간에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예, 첫 번째 이렇게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다른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서 막고 또 거짓말을 하고 돌려막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돌려막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본인이 계속 성공하는 것처럼 수익이 성공해서 많은 그 리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서류 조작도 하고요. 서류 조작까지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들통이 나고 이 은행은 파산을 합니다. 영국의 유기그룹이 단 직원 한 명으로 인해서 파산을 하게 되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예, 이 뒤로 굉장히 또 많이 강화는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베어링 은행 파산 사건은 우리가 다음에 영화로 볼게요. 두 번째, 오렌지 카운티 파산 사건입니다. 1990년대에 미국 LA의 오렌지 카운티라는 한 그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일드 커브와 금리의 움직임, 이거는 이자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자율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자율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이자율 위험에서 우리가 일드 커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드 커브와 금리의 움직임을 잘못 이용을 하게 되는 바람에 채권 운용에서 큰 손실을 봅니다. 우리 일드 커브, 금리 이런 쪽은 채권 투자 쪽이죠. 큰 손실을 보고 급기야 카운티가 파산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 부산시의 재정을, 자금을 채권에 운영을 한 거예요. 근데 금리 예측을 잘못함으로써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이 도시가 파산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파산하듯이 시도 파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일드 커브와 금리 동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향후에 이 사례를 가지고 일드 커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2007년 우리 서브프라임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우리 미국에서 신용 등급이 낮은 서브프라임 대출의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면서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문제는 신용 등급이 낮은 서브프라임에서 발단이 됐죠. 그래서 신용이 거의 없는, 심지어 안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 그 강아지한테도 대출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 다음에 사망한 사람한테도 대출이 일어나고 정말 대출 관리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리먼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리먼의 크기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뭐 삼성생명이나 국민은행보다 훨씬 더 큰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그대로 파산을 하게 됩니다. 2008년 2분기에 리먼의 손실은 28억 달러에 달했고 주가는 곤두박질 칩니다. 리먼은 인수자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9월 15일에 파산 보고 신청합니다. 리먼의 몰락으로 인해서 미국만이 힘들어진 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은행 간 대출이 전면 중지되고요. 미국과 영국, 그 외 국가들에게도 주요 금융기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우리 나중에 볼 영화에 이 내용이 나오죠. 이게 사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게 좋은 현상일까요? 아니면 나쁜 현상일까요? 한번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만 이 돈은 결국 세금으로 연결이 되고 이 세금의 전가는 다시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대책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같이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의 은행들은 결국 부도를 피하지 못하고 파산을 하게 되고 위기의 연쇄작용으로 전 세계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이 얼어붙게 되고 전 세계에서 아주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2008년에 서브프라임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주식이 폭락을 할 때 금융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10월 달에 제가 그 해외에 있었습니다. 해외 여행 중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안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월 1일인가 해외로 여행을 갔어요. 왜냐면 여름 휴가를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브루나이라는 나라에 여행을 갔었는데 이 나라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10월 1일인가 2일인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이 전화가 와서 큰일 났다. 주가가 막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전화를 제가 해외에서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는 비행기는 예약되어 있고 들어올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도 이틀 뒤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서 들어와서 우리 고객들과 다 이렇게 대응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이게 고객들이 막 그 증권회사 잔고가 10%씩 20%씩 손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제 고객들은 10%에서 20% 정도씩 손실이 나니까 당연히 고객들은 멘붕에 빠지죠. 그러나 다시 이제 1, 2년 뒤에 다시 다 회복은 했죠. 그러나 이때를 생각하면 제가 굉장히 등골이 오싹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대출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게 리먼을 무너뜨리고 이게 아이슬란드로 넘어가서 이게 우리나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뒤에 그 금융 규제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죠.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9년에 DLF, DLS 사태입니다. DLF란 펀드고요. DLS란 시큐리티입니다. 증권인데요. 둘 다 파생 상품입니다. ELS나 ELF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연관된 파생 상품이고요. 형태는 비슷한데 DLF나 DLS는 주식이 아니라 금리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원자재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이때 2019년에 문제가 됐던 DLF나 DLS는요, 금리에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먼저 문제의 발생은 독일의 헤리티지 펀드가 환매 중지. 환매란 고객이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매도하는 거죠. 이게 중지가 됩니다. 즉 고객의 돈이 인출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투자했던 DLS, DLF 펀드들까지 다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보시면 이 신문자료 제가 이제 캡처한 건데요. 금감원에서 주요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함 상품에 대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판매 규모가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유안타증권 다 들어봤던 곳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금융기관에서 판매한 일반 우리 서민들한테 판매한 상품이 판매가 중지가 됐다는 거죠. 판매 사안의 99%가 은행에서 판매됐다는 겁니다. 1%가 증권사에서 판매됐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펀드도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은행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증권사는 위험 상품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이거는 다 없어져야 될 인식입니다. 왜냐? 이제는 은행에서도 펀드를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은행에서도 증권사 상품을 가져와서 판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이런 장벽들이 다 무너졌다. 장벽이 없다.
은행 상품 증권사에서 팔고 증권사 상품 은행에서 판다. 그러니까 은행 가면 안전하다, 증권사 가면 위험하다, 이런 인식부터 여러분들부터 바꿔야 됩니다. 은행에서 판매한 펀드라는 거죠. 이런 어려운 파생 상품을 DLF 같은 상품은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금융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금융 상품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냐? 아니요. 일반 30대, 40대들도 DLF 상품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그만큼 생소하고 어려운 상품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안전하다고 설득해서 판매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 우리은행에서 이렇게나 많이 4천억, 하나은행에서 3,800억이나 판매를 했어요. 국민은행에서 262억, 유한타증권에서 50억, 옛날에 동양종금의 현재 회사 이름이죠. 현재 회사죠. 인수를 했죠. 유한타에서. 미래에셋 대우에서, NH증권에서, 증권회사에서 판매한 건 얼마 안 돼요. 은행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을, 이때 당시 신문이 정말 많이 나는데 보면 80대 할머니가 전 재산 2억을 이 DLS에 넣었다. 그래서 들어 누웠다. 이런 기사.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평생 모은 돈 1억을 이 DLF에 넣었다. 왜냐? 그 은행에서 안전하다고 했다. 대부분 넣은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예. 물론 금리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변동성은 낮았지만 하필이면 이 상품은 굉장히 위험에 빠졌어요. 다음에 수업 시간에 제가 자세히 한번 이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굉장히 재미있는 안에 내용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요. 이제 라임 펀드가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라임이라는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한 펀드라는 말이고, 옵티머스라는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한 펀드인데 다 판매 중지가 됩니다. 보시면 판매 중단된 주요 사모펀드라고 되어 있죠. 라임에서 무려 1조입니다. 1조 6천억이 판매 중단이 돼버렸어요. 2020년도에. 그리고 젠투 파트너스, 알펜루트 자산운용 난리가 났죠. 옵티머스 자산운용 5,500억. 이 옵티머스는 정권과도 결탁이 되어가지고 최근에도 뉴스에 나옵니다. 이 옵티머스 대표가 정권에 결탁이 돼서 지금 구속이 됐는데 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5,500억이라는 그 우리 서민들의 피해를 줬던 금액입니다. 그리고 독일 헤리티지 DLS 나오죠. 제가 독일 헤리티지 DLS가 4,500억.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 이탈리아의 건강보험채권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팔았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품이었겠습니까? 1,600억.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1,600억. 디스커버리 US 부동산 1,600억. KB 에이블 DLS, 또 DLS 나오죠. 1,000억. 이렇게 많은 돈이 환매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이 중에서요, 일부는 그 보상을 해줬어요. 근데 보상을 안 해준 금액이 더 많죠. 이때 이제 실제 신문 자료입니다. 보면 2020년 8월 한 1년 전이죠. 네, 실적 상품의 첫 100% 투자 면책 돌려줬다, 보상해줬다, 은행에서 피해자들에게.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 향후에 사고가 날 때마다 보상 요구가 줄이 이을 것이다.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게 투자 면책을 해줬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초유의 펀드 원금 전액 반환에 대한 논란 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 글씨 해놓은 거 다시 상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판매사별 라인펀드 판매 금액 우리 앞서서 봤고요.
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금감원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라인펀드 부분입니다. 전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환매 중단된 모든 게 아니라 라인펀드를 원금 100% 반환하라는 금감원의 판결이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판매사들이 걱정이 깊어집니다. 다른 분쟁 조정안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판매사도 라인 펀드의 피해자인데 우리가 다 물려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 환매 중단된 다른 펀드들 배상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많았죠. 이 역대 우리가 분쟁 사례를 몇 개 살펴보면 대우 채권 환매 제한이 1999년에 아주 크게 떠들썩하게 일어납니다. 대우가 문제가 되면서 대우에서 발행한 채권 환매 제한이 되고요. 2011년에 우리나라가 떠들썩했던 저축은행 이 몇 개가 파산을 하게 되죠. 2014년 동양그룹의 기업 어음이 문제가 생기면서 동양종금이 자기 계열사인 동양그룹의 기업 어음을 많이 판매했거든요. 그래서 동양종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안타 증권이 생기죠. 유안타 증권이라는 회사가, 유안타 그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동양종금을 인수해서 유안타 증권이라는 증권사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도 유안타 증권은 많이 있죠. 그리고 2019년에 우리 앞선 그 슬라이드에서 공부했던 DLF 사건입니다. 투자자별로 40에서 80% 정도 배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이런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 재밌는 사건, 마음 아픈 사건들인데 내용을 보면 다 공부에 도움될 사건들입니다. 향후에 이런 사건들도 동양종금, 특히 사건들 같이 공부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영화로 보게 되는 사례들인데요. 우리가 보게 될 영화를 잠깐 보면 갬블이라는 영화를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잡이라는 영화를 볼 거예요. 갬블은 베어링 은행 파산 사건이죠. 인사이드 잡은 미국의 서브프라임의 그 사건이고요. 마진콜의 뜻은 증거금입니다. 그 주식, 증권사에서 우리가 선물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증거금을 증거금이 이제 부족해지면 이제 마진콜이 오게 되는데, 이 마진콜이라는 상징적인 영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브프라임을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빅쇼트라는 영화도 있죠. 이 영화도 되게 재밌는데 2015년 영화인데, 이 영화도 그 서브프라임을 다루는 영화죠.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제가 그 강의 계획서에 있지만 우리 그 빅쇼트라는 영화를 아마 보게 될 것 같고요. 인사이드 잡 시간이 되면 볼 거고, 다음 주에는 갬블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사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사례에서 나오는 그런 금융 상품들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 상품들이 환매 중단이 되고 환매 중단이 되는 원인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치는 파장도 어렵습니다. 단어도 어렵고 생소하고 흐름도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영화나 이런 것들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면 너무나 지겹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례에서 다 보셨다시피 대부분은 증권사 상품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증권사 상품이 은행에서도 판매를 많이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은행이 더 이상 저축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금리가 1% 이하인 이 시대는요, 저축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투자의 시대로 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은행은 대출을 다루는 곳이다 라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런 개념에 은행은 대출하는 곳이라는 어떤 그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증권사는요, 투자를 하는 곳, 보험사는요, 보험, 위험 관리. 근데 그 위험이 보통은 우리 사람에 대한, 건강에 대한, 아플 것을 대비한 그런 위험이죠. 질병에 대한 위험, 사고에 대한 위험,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보험회사다. 이렇게 개념을 좀 생각해 주시고, 이제 은행은 더 이상 저축을 하는 곳이 아니라 대출을 다루는 곳이구나.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증권사와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증권사의 CMA 계좌도 만들어 보시고, CMA 계좌가 어떤 거지? 그 CMA 계좌라는 것은 은행의 입출금 계좌와 비슷한 건데, 이런 CMA 계좌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지시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상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우리 그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영상에서는 네이버로 금융 공부하기 해볼게요. 이거는 아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자산 이제 급여를 받아서 재테크하고 그다음 자산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로 어떻게 금융 공부를 할 수 있는지부터 잠깐 쉬고 세 번째 영상에서 다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